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미국은 아마 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겁니다. 자,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4조 달러 이상의 돈을 전 세계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들이 푸른 것들을 보면 10조가 달러가 훨씬 넘는 돈이 시중에 풀려났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한꺼번에 시중에 풀린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쇄기를 돌려가지고 돈을 찍어내서 무진장하게 시중에 풀어서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자, 돈을 많이 풀면요, 그 돈이 여기저기 투자가 되고 또 그 투자된 부분이 결국은 소비를 끌어내고, 그래서 이 수요가 발생하면서 겨우 지금 끌어왔던 부분입니다. 물론 푸른 돈에 비해서 현재의 작은 돈만 소비나 투자가 되고 나머지는 돈은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서 제대로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돈이 잘 안 돌고 있다는 겁니다. 돈맥갱하라고 그러죠. 좌우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세계적으로 풀렸던 돈들이 미국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뭡니까? 이자가 올라간다 소리 아닙니까? 그럼 기준금리를 미국 정부가 올리면 미국의 모든 어떤 금융상품의 이자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계에 풀렸던, 주로 한국까지도 많이 와 있고 신흥국에도 많이 갔던 돈들이 이제 미국을 향해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돈들이 각 주식시장이나 신흥국의 자원시장 이런 데 투자됐던 돈들이 들어가게 되면 신흥국들의 금융시장이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돈이 빠져나가니까요. 지금 한국의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이 코스피 지수가 100도 넘게 순식간에 내려앉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나머지 주요 주식들도 다 헤매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확실히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부 돈을 빼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자신의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수출이 잘 되도록 그런 환율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러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혼란할 건데, 이 와중에 유가가 지금 배럴당 30불대가 예사고 머지않아서 20불대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이 되면서 세계 소비에 급격한 둔화를 낳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가가 하락이 되면 경제 활성화 요인이었는데요. 경제가 워낙 침체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유가 하락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소비를, 즉 산유국이나 신흥국의 소비를 아예 축소시키고 투자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를 떨어뜨려서 한국같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수출해서 남는 돈이 별로 없고 수출 자체도 별로 할 게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요 외신들은 한국 경제는 혼을 잃는 호랑이다, 이빨 빠진 호랑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도전은 북핵 문제라든지 미중 간의 한국의 외교 줄타기가 아니라 경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전직 경제수장 10명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결론이 글로벌 경제 혹한이 오는데 기존 성장 모델은 수명을 다하고 진통제 처방으로는 못 견딘다. 자, 제가 몇 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고요. 이 방송을 쭉 봐오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냥 별 의미 없는 경제부처에서 발표하는 통계나 믿고 뭔 경제가 위기는 맨날 위기라 했지. 그리고 저를 비꼰 사람 몇 명이 있을 겁니다. 자, 그냥 잘 모르면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신다면 입을 닫고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의 경제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지속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성장이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되고 IT 지식산업이 발전했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성장과 고용의 불일치가, 그걸 미스매치라 그러죠. 너무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이런 새로운 유니콘이라고 부르는 그런 IT 벤처 기업들이 거대 기업이 되었지만은 그런 기업들이
가지는 기업 가치에 비해서, 매출에 비해서 고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국도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 현대차가 세계적인 기업들이 됐지만 옛날에 이런 회사들이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 그 다음에 유발,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 이런 부분하고 지금 삼성이나 현대가 하는 부분, 그것은 주력, 생산의 주력을 해외 기지로 옮겨서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차가 한국에서 고용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뭐 그 사람들 잘못만도 아닙니다. 왜냐,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워낙 떨어져서 강성 노조가 잡고 있고 이래서 한마디로 수지가 안 맞으니까 나가서 생산해서 거기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 나가는 재벌 몇 개가 나라를 미리 살리던 시절하고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회사들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요, 중국의 15만 원짜리 샤오미 중저가 폰들이 이제 국내에도 풀린다는데 지금 LG나 삼성이 내놓는 4, 50만 원짜리 중저가 폰이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에서는 5등으로 밀렸습니다. 밀리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다 뺏길지도 모릅니다. 현대차가요, 멀지 않아서 시장을 해외에서도 다 밀릴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에도 고용이 안 되고 있고, 한마디로 돈은 소수한테만 집중이 되고 고용이 안 되니까 수요가 없습니다. 투자도 많아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조업이 성장할 때는 그 제조업 성장만큼 이상의 한마디로 투자가 되고 고용이 되어서 그것이 다시 소비로 돌아오면서 경제가 선순환을 했는데, 이제는 IT 지식 산업 위주로 경제가 재편이 되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제조업에서 노동 생산이 안 맞는 부분은 다른 나라로 다 넘겨버렸습니다. 한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발부터 옷부터 시작해서 국내에서 뭐 만드는 게 지금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다 해외로 넘어가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제대로 된 정규직 일자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대부분이 비정규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조업이 성장을 하면 거기에 걸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것이 투자와 소비를 낳으면서 다시 수요가 증가되어서 경제가 점점 커져갔는데, 이제는 지식산업 위주로 재편이 되고 IT화되고 고도의 기계화가 되고 또 통신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점점 이 자동화, 기계화, IT화가, 정보화가 일자리를 줄이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수지가 안 맞는 일들은 점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선순환이 아니라 성장이 되고 매출이 늘어나고 수출이 되어도 그것이 일자리 창출, 그것도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는 연결되지 못하는 식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으로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투자도 줄어들고 또 일자리도 줄어들고 또 소비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물가는 하락되고 점점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경제가 움직일수록 커지는 게 아니라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치명타가 되는 게 초고령화와 저출산입니다. 초고령화와 저출산은 누가 보더라도 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이 서브프라임 부동산 투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미국 세계 금융위기가요 2008년 꼭 그것만도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돈들이 쌓여 있다가 순식간에 투기적인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에 몰렸다가 사고가 난 거죠. 그것은 하나의 단초일 뿐이지 그것이 원인은 아닌 겁니다. 원인은 이미 세계 경제가 일자리를 상실해가는 식으로 굴러온 지가 오래됐고,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서 제3, 4의 산업혁명이 나서 그 산업혁명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가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앞으로 특별한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문명의 발전이 있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산업혁명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허드렛 일이나 하는 거죠. 마트에서, 식당에서, 그 다음에 콜센터나 하고. 그래서 이 아주 생산성이 낮은 3차 서비스 산업들만 늘어날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 세계가 자신들만의 국가의 고유의 특성을 살린 이런 저성장 장기 불황 시대에서 이 국가의 국가적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회적 합의를 하려고 하면 현재 위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똑같이 아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상황 때문에 장기 불황은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좋은 시대가 오기는 틀렸다라 이런 인정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마디로 고용 창출을 국가 주도로 나서는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는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려고 각종 법들을 개정하고 개혁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치와 한마디로 사회 분야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한국 한번 보세요. 노동개혁법안, 사실은 뭐 정치인들이 이런 걸 알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걸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건 이제 시작이고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합의들을 해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청에 죽어도 정부가 이렇게 제공을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뒤에는요, 대부분이 200만 원 이하의 월급짜리에 직장에 다닐 줄 모릅니다. 근데 인간은 미련하고 아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자꾸 뭐 경제 위기로 터져나가고, 그러니까 IMF나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처럼 이렇게 터져나가고 수없이 당해가 막장에 몰릴 때야 야, 이제 이건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합의해서 법과 제도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 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해야 다 합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워싱턴 포스트는 혼을 잃은 호랑이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겨울의 호랑이다. 다 한국경제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원식 맥킨지 코리아 서울 사무소 대표는 한국 경제는 느린 자전거를 탄 상황이다. 짐 로저스는 유명한 투자자죠. 고령화되어가는 한국 경제는 거대한 양로원이다. 타일러 코엔, 조지 메이슨대 교수는 한국 경제는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다.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교수는 지금 한국 경제는 일본의 1990년 초를 보는 것 같다. 즉 일본의 경제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던 때가 90년대 초입니다. 이 말은 한국 경제가 곧 심각한 붕괴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니케이는 정치하는 한국 경제. 윤정현 전 기재부 장관은 정치권에서 지금의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게 더 큰 위기다.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 새로운 기업과 차세대 먹거리가 출현하지 않는 경제 생태계의 고사 현상. 이것은 최근에 새로 출범해가 잘 나가면서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대기업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 또 한국 경제가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조선, 철강 이런 것처럼 다음에는 뭘 먹고 살겠다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강우 전 금융위원장, 난류, 여기 난류는 미국 금리 인상, 한류, 유럽, 일본의 양적 완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양적 완화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테이퍼링이라고 부르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서로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류하고 한류가 교차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동력 잃어버린 조각배다. 자,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지역은 바다에서 굉장히 물살이 세고 소용돌이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조각배를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노동개혁법을 통과시킨다고 당장 좋아질 일도 없겠지만은 국민들에게 그래도 뭔가 기업들에게 자, 이제는 뭔가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 심리라도 줄 수 있는데 맨날 반창고만 붙이고 매수는 안 들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IMF 때는 급성질환이면 지금은 만성질환이다. 그래서 IMF 때는
이 기업 부채, 즉 한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기업 부채가 심각했는데 삼성도 그랬죠. 지금은 가계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무너지는 중국 경제, 그리고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 경제. 근데 이 두 나라들은 또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력에서 한국을 따라오고 있고 일본은 한국보다는 여전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국한테도 추월달라 당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는 4번을 더 올리겠다고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4번의 금리를 더 올린다면 한국의 지금 기준금리 1.5%가요. 얼마나 더 따라 올라가야 될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이나 어디에 투자해 놨는데 부동산도 안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즉 한국의 가계부채가 1200조가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500조가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이런 대출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져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내년부터는 부동산 대출을 소득 증명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자만 갚으면 안 되고 거치기간도 없고 이자하고 원금을 반드시 같이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좀 늦은 조치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는 이제 출마한다고 그만둡니다. 이제 누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가 오는데요. 이것이 단지 한 가지 요인뿐만 아니라 역대 가장 좋지 않은 요인들이 다 뭉쳐서 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계에 장기 경제 불황이 오고 있다. 이것 때문에 세계의 디플레이션이 심각하다. 또 세계의 고령화 저출산이 심각하다. 근데 이걸 바치려면 신흥국이나 브릭스 같은 나라가 잘 나가야 되는데 이런 나라들이 또 자원 수출국이거나 그런데 자원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신흥국에 그동안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 풀은, 중국에서 풀은 수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런 돈들이 다 빠져나와서 다시 돌아가고 불린 돈들이 회수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유가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더 폭락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은 경제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사들이던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지 부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팔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테러 위협까지 IS에 가세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아마 테러 중요한 게 몇 건 더 터질 겁니다. 그것이 또 세계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미치겠습니까? 덮어놓은 그리스 같은 이런 국가 재정 위기 국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에 난민 사태까지 이제 가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유형의 불확실성의 시대. 수도 없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길거리에 풀어난 이 돈들이 미국이 걷어들인다고 하지만 이제 어디 가서 어떤 형태로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미국은 그럼 이런 위험을 각오하고 뭐 때문에 양적 완화를 축소시키면서 금리를 인상하겠습니까? 이걸 이제 안 거두면 나중에 감당이 불가능한 사태가 온다고 보고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유럽은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붙은 나라가 많으니까 이 와중에도 더 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전히 이념에 잡혀있고 부치권 상정이 비상사태냐 아니냐고 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한 번 더 맞을 겁니다. 맞아가지고요,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서민들이, 빈곤층들이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오면요, 없는 사람부터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여기에 뭐 보수 진보 이론 갖다 대고 좌우 이론 갖다 대고, 자, 대통령이 위기라면 위기고 경제 전문가가 위기라면 위기고 제가 위기라면 경제를 잘 몰라서 그런다 이런 겁니까? 제가요 하루 이틀 이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전부 정신 좀 차립시다.